네. 그 주말 회동 얘기 먼저 잠깐 좀 해보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워낙 뭐 거기 사이즈가 크니까 좀 했는데 125조 정의선 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도 전보다 훨씬 더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 그 내용 투자 내용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투자 규모를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설비 고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설비 많고요. 고도화. 네. 그러니까 기존에보다도 앞으로 현대기아차 공장 같은 경우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 기술들이 많이 그렇죠. 접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공장 사이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의 로봇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첨단 어떤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공장들을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투자 금액이 앞으로 또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미래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영역들을 보게 되면은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도화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좀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가를 보니까요. 그 현대 오토에버 있죠. 이 회사가 오늘 어떻게 보니까 가장 그 현대차 관련 중에서는 제일 세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줄었네요. 아까 두 자릿수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한 6%대인데 결국 이건 자율주행 관련된 뭔가 기대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IT 인프라 관련된 투자들을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차량 IT 운영, 네, 운영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앞으로 IT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해야 되겠죠. 이런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들을 다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뭐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관리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대 오토에버의 미래의 먹거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 위상이 팩 점점 커지겠군요, 정말. 그렇죠. 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네. 스마트 팩토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그 시스템 솔루션 관련된 부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집중되는 게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왜 그 젠슨왕 왔을 때 26만 장 중에 5만 장이 현대차 그룹 배정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뭐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를 뭐 그런 거 이제 짓고 하길 텐데 뭐 그거를 운영하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니까 관리 주체 그게 현대 오토에버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뭐 인프라를 까는 것도 이제 오토에버가 하고 관리하는 것도 이제 오토에버가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가 그 소식 이후에 주가가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충분히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그렇게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주가를 보면 29가 그 한미 정상회담 종료되고 관세 리스크 문제 해소하고 나서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또 오랜만에 갔다가 지금 한 7만 원대 오늘 조금 오르네요.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가 영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일단 관세 리스크는 거의 다 해소가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가에 좀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요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그쵸, 봐야 시장에.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는 이제 다 프라이싱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관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15%가 생긴 거니까. 그렇죠. 15%가 생긴 거기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차량들을 어떤 믹스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상쇄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략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미국이 인건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현지 공장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인력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자동화를 많이 이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지금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의 전략을 보게 되면은 미국 현지에서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현지 생산을 하고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제네시스도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예.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잘 작동을 하게 될지 이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얘기는 없네요.
전기차는 사실 기존에 굉장히 강하게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하이브리드로 조금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지아 메타플랜트도 원래는 전기차 맞아요. 전용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들었어요. 들어간다고 했다가 네. 지금은 하이브리드 홀류 생산 쪽으로 얘기가 바뀌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또 하이브리드가 조금 메인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무게중심이 전기차에서 약간은 하이브리드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사실은 이번에 10월 1일부터였나요? 뭡니까 그 보조금 그거 네. 이제 중단되는 것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전까지 엄청나게들 뭐 이렇게 좀 땡겨서 사다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확 줄어들고 뭐 그런 부분들이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전기차 부분은 현대기아차도 내년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봐야 되겠군요. 사실 글로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현대기아차의 메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빼놓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환경 규제도 굉장히 완화가 맞아요. 됐고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까지 지금 철폐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좀 확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글쎄요. 내수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내수가 아주 큰 시장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의 어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좀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저가 차량 쪽에서 네. 대수가 좀 늘어나는 거라서 전기차 쪽으로 내년도에도 아주 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작은 차들은 마진도 박할 테고 아무래도 그렇죠. 또 거기 중국 전기차들이 또 워낙에 또 작은 차들, 싼 차들은 또 많고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 건 그냥 상식적으로 저희가 봐도 좀 이해가 됩니다. 하이브리드를 좀 무게를 두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럼 거기서 결국 이제 도요타 쪽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이브리드 쪽이라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그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가 미국 시장에서 뭐 잘 이렇게 팔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보십니까? 일단 하이브리드 쪽에서 절대 강자가 도요타인 거는 뭐 여전하다라고 글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미국 시장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뭐 도요타가 이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도요타 경쟁력이 굉장히 무서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도 지금 그 격차를 많이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력 차이는 사실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기술력 차이가 아직까지는 있죠. 별로 그래요? 없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에서는 더 앞서 있다? 앞서 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전보다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어떤 표면적인 어떤 연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수치상으로는 많이 좀 또 따라잡았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기아차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도요타나 혼다를 제외하고는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쪽에서 경쟁 상대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도요타보다 못하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 쪽에서 큰 경쟁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판매는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가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 차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올리고 있고 현대기아차는 점점 더 어떤 고난이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소형차 위주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더라 네. 한다면은 이제는 대용량, 대배기량 엔진에도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기 시작을 했고 제네시스나 뭐 텔루라이드, 팰리세이드 이런 차종까지도 지금 늘어나고 SUV 도 있기 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도요타 거보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도요타 거보다 조금 기술력이 조금 어쨌든 많이 따라붙을 때 조금 떨어진다고 그러면 결국 가격을 좀 싸게 더 해소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관세 15%이 부분이 참 만만치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현지 생산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는 거죠. 거고. 네. 그럼 일본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이런 방식입니까? 아니 다른 데서 생산해서? 일본은 사실 미국 현지 생산 체제가 이미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결국 우리도 이 도요타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제 갈 거다. 가격이 그러면 뭐 좀 이렇게 좀 우리가 그래도 싸야지 조금 아무래도 선택을 받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앞으로 좀 가격적인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올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세 부과가 완성차에도 부과가 되지만 또 부품에 대해서도 부과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차량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차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 과연 소비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수요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좀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내년도 시점에도 미국 시장에서의 좀 큰 폭의 물량 성장이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좀 워낙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요는 좀 정체된 상황에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마진율을 좀 확보를 하는 전략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좀 현대기아는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을 통해서 해외 생산해서 해외에서 뭐 파는 이게 이제 비중이 훨씬 커지는 회사니까 다른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 쪽은 내년 좀 어떻게 보세요? 유럽 시장은 사실 올해부터 환경 유지가 굉장히 강화가 됐기 맞아요.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전기차가 수익성이 좋지는 맞아요. 않습니다. 네. 거기다가 미국하고 다르게 중국산 전기차들이 계속 좀 침투를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경쟁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신한경차 비중이 올라가는 걸로 인한 어떤 저수익성 구조가 좀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워낙 지금 유럽 장차들이 어렵다 보니까 각국 정부의 지원책들을 계속 좀 요구를 네,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응해서 전기차 쪽으로 지금 보조금을 부활시키거나 네.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그래도 계속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조는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전기차 아까 이제 그 작은 차들 저가차들은 마진이 너무 박하고 뭐 많이 팔아도 사실 별로 안 남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제네시스 전기차가 유럽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제네시스는 아직 유럽에 공식적으로 진출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고 사실상 유럽 시장이 고급차 시장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기존 강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 시장에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지 현대기아차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 강도는 미국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성 확보는 쉽진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유럽 시장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메이커들도 많고 현재도 지금 어려운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당분간은 좀 경쟁 강도가 내려가기 쉽지는 않은 시장이 유럽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유럽은 또 중국이랑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다른 쪽에 중국에서 6년 만에 판매가 반등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좀 보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까? 중국 시장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판매량이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있는데 큰 어떤 관점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뭐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대기아차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하고 역시. 그리고 인도, 아, 인도 시장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특히 인도에서 이제 곧 신공장이 가동을 글쎄요. 하는데요. 네. 현대차가 이제 푸네 공장이 이제 4분기 때부터 이제 곧 이제 본격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또 굉장히 좀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면은 뭐 경쟁도 경쟁이지만 이를테면 수익성이 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성도 좋죠. 아. 인도 시장이 수익성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공장에서도 뭐 60% 정도 마진율이 나오고 헐구야. 거기 뭐 추가로 판매까지 생각하면 거의 두 자릿수 마진율이 나오는 어이구야. 시장이기 네. 때문에 의외로 인도 시장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랑 말씀하신 대로 하면 중국은 사실 쉽지 않고 거기서는 그렇죠. 돈 번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인도하고 동남아 쪽 이쪽에서 좀 결국에는 경쟁 강도의 문제인데 그렇죠. 중국하고 유럽은 너무 경쟁이 심하다. 음. 대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입 규제가 굉장히 강한 국가거든요. 현재 공장을 지어서 판매만 하면은 아.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 현대차가 잘한 거군요. 그렇죠. 일찌감치. 지금 현대기아차가 거의 뭐 한 80만 대 캐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신공장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한 120만 대 캐파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에 어마어마한 지금 물량을 그러게요.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시장이 인도 시장입니다. 참 거기다 상장까지 했으니 여러 가지로 현지에서도 자기네 나라에 상장까지 하는 회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년 얘기를 좀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해보면
앞서 이제 뭐 각 지역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미국도 그렇고 만만한 데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내년도에도 아주 강한 뭐 글로벌 판매가 확 증가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모멘텀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보면은 수요가 좀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거기다가 미국으로 현지 생산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게 코스트가 좀 많이 올라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일어 수출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가게 되면은 수익성이 좀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성 압박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좀 존재를 한다. 그러네요.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관세로 인한 부분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익은 증가를 하겠지만 아주 강한 이익 모멘텀을 현재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그 과정에서의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분야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술 격차를 통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봤었을 때에는 미국 신공장 그리고 인도 신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군데에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사들을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번에 젠슨호 왔을 때도 좀 느꼈던 거지만 이제 현대차가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니 뭐 로보틱스니 뭐 자율주행이니 이런 식으로 테슬라 비슷하게 좀 확장성을 가지고 네. 가는 식으로 변모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내년에 더 많이 나타날 거다. 맞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은 결국 이제 뭐를 이제 봐야 되냐는 건데 일단 탑픽은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차 선호로는 HL 만도를 이제 둘 다 이제 결국은 부품주들이네요. 네, 부품주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수익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로보틱스 관련된 양산 체제가 2027년도부터 현대기아차가 갖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예, 현지에서 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양산을 할 건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수주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봇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이런 구동 부분을 담당하는 부품사들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현대모비스나 만도를 지금 꼽을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쪽으로. 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나 HL 만도를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IT 인프라 투자가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픽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나 미국 쪽에서 수요 늘어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젠 다 수혜를 좀 보는 부분이긴 글쎄요. 하지만 네. 그중에서 뭐 이제 특별히 꼽는다라고 하면은 인도랑 미국 비중이 큰 게 SL이나 서현이와 우리 화신 뭐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품주 중에서 네. 예. SL, 서현이와 화신 이런 부품 종류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내년에는 완성차들보단 부품주들을 좋게 보시는 거고 네. 최소는 현대모비스, HL 만도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북미 쪽 그 부품 쪽이 연결되어 있는 SL, 서현이와 화신 이 세 회사를 좀 꼽으셨고 하나만 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쭤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권은 혹시 뭐 어떻게 뭐 생각을 하세요? 일단 올해 이제 내년이죠. C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의 양산형 모델이 좀 공개를 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네. 이제 모델 공개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양산 플랜 같은 것들을 좀 구체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양산이 되면 그때부터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점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IPO를 추진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산 플랜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양산이 된다는 얘기고 내후년이죠. 내후년 2027년도죠. 2027년에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 현대차 조자 공장에 뭐 투입을 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비단 뭐 미국에서 만드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에만 투입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검증이 되면은 뭐 국내가 됐든 뭐 이렇게 또 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인데 네.
이 보스다이내믹스라는 데가 갖고 있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어떤 뭐랄까 위상,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약간 상상력의 부분이긴 한데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그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 기아, 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정유사 회장 본인 지분도 지금 보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는 뭐 분명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고 그리고 글로벌리 로봇을 배치시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좀 관건이 될 건데 다른 로봇 업체들하고 다르게 현대차라고 하는 캡티브 마켓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글로벌 공장에다 빠른 속도로 이제 이거를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마치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그 테슬라 공장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생산 능력으로 보면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거야 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로봇 수요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캡티브 마켓에 끼고 간다는 점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매출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다는 점은 또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보스턴 같아요. 다이내믹스. 네. 그럼 이게 얘기는 결국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시장에서 보는 가치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올라갈 있겠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2017년에 양산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조금씩 좀 가시화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되게 막연한 그림 같은 건데. 예, 오늘 유준철증권 연구위원하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계 올해 또 내년도 전망까지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